자, 인공공학 특론이죠. 11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시장치와 표시장치 정보와 표시장치 이렇게 되네요. 하여튼 디스플레이에 대한 얘기인데요. 정보의 입력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걸로 해서 정보가 인체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촉각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의 진동, 이게 햅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요즘 뭐 너무 보편화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외가 잘 익었나 이런 건 냄새 맡아서 하죠. 꼭지 부분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후각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 시각이나 청각에 비해서 이게 분해능이랄까요? 이렇게 세밀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은 촉각이나 이제 후각이 낮습니다. 그래서 정밀한 거, 중요한 것들은 이런 걸로 할 수는 없고요. 시각이나 청각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시각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정량화할 수가 있어요. 숫자를 써주면 정량화돼서 보여주죠. 청각도 마찬가지로 뭐 소리로 들어버리면 100, 200, 300 그렇죠?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동이나 촉각이나 후각 같은 경우는 이제 정량화가 불가능하죠.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쓰이는 거는 시각하고 청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특징이 있어요. 시각은 이제 좌측편에 보면 이제 눈이죠. 이게 눈동자고 이게 귀입니다. 그래서 청각인데 전원,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복잡한 거를 귀로 들으면, 소리를 들으면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한 거. 그 다음에 메시지가 이거는 뭐 종이 같은 거 페이퍼 보고서 봐요. 계속 다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종이를 버리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소리 같은 경우는 재참조가 불가능하죠. 이건 뭐 레코드를 다시 틀지 않는 이상. 그죠?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이것도 녹음을 하면 계속 쓸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비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보이는 거는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한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귀로 들은 건 즉각적인 행동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시각으로 보고 달리는 거하고 청각으로 듣고 달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달리기 시작할 때 뭐 하죠? 총으로 이렇게 화약총 쏘잖아요. 귀에서 청각으로 듣고 뇌에서 인지하는 시간이 시각보다는 청각이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달리기 하는 것보다는 귀로 듣고 달리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총을 쓰는 겁니다. 소리가 나게. 깃발을 들지 않고 그런 게 있고요. 뭐 자동차 경주도 그러면은 총을 쏴야 되지 않냐. 근데 이제 자동차 경주 같은 경우는 이제 헬멧 같은 것도 쓰고 차가 유리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그게 잘 안 들리겠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경주 같은 경우는 깃발을 쓰는 경우는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각은 한 곳에 머무르는 경우에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꾸 방 공간을 생각해 봐요. 어딘가를 보려면 이 사람이 뒤로 돌거나 뭐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것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한 곳에 머물렀을 때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모나리자 그림이 벽에 붙어 있어요. 근데 뒤돌아서 보면 안 보이죠. 또 저 멀리 가서 봐도 안 보이는 거고. 그래서 한 곳에 머무르는 데는 시각 메시지가 좋고 자주 움직이는 곳. 청각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리고 움직일 때도 들리고 다 들립니다. 그죠? 그래서 자주 움직이는 곳에는 청각 메시지를 한다. 그다음에 이제 시끄러운 곳에서는 뭐 당연히 청각이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시각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운 곳에서는 시각은 안 되죠. 그러니까 청각으로 하고 너무 밝은 곳도 청각으로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시각을 보면 정보가 복잡하거나 언제든지 다시 확인하거나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또 시끄러운 곳, 자주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시각이 우월하고, 청각은 정보가 간단하거나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거나 그 다음에 자주 움직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어두운 곳이나 너무 밝은 곳이나 이런 데서는 청각을 쓴다, 시각을 쓴다. 이걸 상호 비교하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표시 정보의 특성이 있는데요.
중요도는 긴급 정상, 긴급하거나 정상적이거나, 모드는 시각, 청각, 촉각, 복잡도는 단순, 복잡, 양은 용량, 과부하, 판별, 정밀도는 정량적, 정성적, 예측성이 있고요. 형태는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수동적은 라벨, 심볼, 데이터. 능동적인 거는 동적 상태, 경고, 비교 상태, 인식, 형상, 자료. 자, 표시장치 설계 시 고려할 사항은요. 감각기관의 종류. 눈으로 볼 거냐, 귀로 들을 거냐, 뭐 촉각으로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표시장치가 다르겠죠. 정보가 중요하느냐, 그 다음에 정보가 복잡하느냐, 그 다음에 정보의 양과 정밀도, 예측의 필요성, 정보의 형태들에 따라서 표시장치 설계 시 고려를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정보 처리 과정과 표시 장치의 역할을 보면 인식이 주의 감지 추론이 신체 조건, 기억은 단기 장기 기억, 반응은 긴급 정도 무반응, 그 다음에 속도 정확도 고정 점검 조정 추적, 반응은 조정 장치와의 관계. 그래서 이렇게 눈금 표시 장치가 신체 조건하고 속도 정확도 정밀 조정 추적이 이렇게 눈금 표시고, 피드백은 시각, 청각, 촉각의 양립성, 뭐 이렇게 됩니다. 잘 모르겠네요, 그죠? 일단은 알아두시고, 감각기관과 조정장치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그 다음에 표시장치의 눈금 표시 방법, 이렇게 됩니다. 뒤에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감각 표시장치의 종류입니다. 시각에는 이제 수동적 표시 심볼이 있고, 능동적은 라이트 디지털, 다이얼에는 무빙 포인터, 무빙 스케일, 멀티 포인터 다이얼, 카운터 로그 스케일, 그 다음에 이제 VDU 신호 표시기, 청각에는 혼, 사일렌, 벨, 부저, 스피커 이렇게 돼 있네요. 혼하고 사이렌, 이거는 이제 나팔이고, 사이렌은 우리가 소방훈련 할 때 사이렌, 그 다음에 벨 있죠, 벨. 그 집에서 띵동 이런 벨, 그 다음에 이제 부저도 유사하죠, 벨하고. 스피커는 뭐 아시죠? 앰프 스피커 할 때 스피커. 청각이고, 촉각은 코딩, 위치 형상 표면 감촉, 그 다음에 피드백, 필 센시티비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VDU가 있었는데 비주얼 디스플레이 유닛에서 이게 옛날에 애플 초창기의 컴퓨터죠. 요겁니다. 요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VDU라고 하는데 요거를 뭐라고 하죠? 모니터긴 한데 이걸 어떻게 부르더라? CRT라고 했죠. CRT. CRT라고 하는 게 이런 모니터입니다. 그것이 1980년대에 쓰였던 게 이게 이제 애플 컴퓨터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얼 무빙 포인트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이얼 무빙 포인터가 있고, 다이얼 무빙 스케일, 요 스케일이 움직이는 건가 보네요. 스케일, 그 다음에 다이얼 멀티 포인터, 여기 멀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도 있고, 그래서 멀티 포인터고, 다이얼 로그 스케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그는 10배씩의 차이가 나는 거죠. 소음 같은 경우 데시벨이 로그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절대치는 10배씩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소음 스케일을 우리가 비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로그 스케일입니다. 그런 것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시장치가 시각적 표시장치는 정량적 표시장치, 정성적 표시장치, 묘사적 표시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숫자로 나오는 거죠. 양을 알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정성적인 건 숫자가 아니라 강도나 세기 같은 걸 아는 거고, 묘사적인 거는 그림처럼 형상을 보여주는 게 묘사적입니다. 그래서 자, 아날로그 표시 장치를 보면 동침형, 동목형이 있어요. 그래서 동침, 움직이는 게 침이다 이거죠. 그래서 스케일은 그대로 있고 침이 요 바늘이 움직인다. 스케일은 그대로 있고 바늘이 움직이는 거고, 동목형은 이 스케일이 움직이고 바늘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체중계가 이런 거 대표적이네요. 그죠? 체중계 보면 이렇게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다음에 동치명은 일반적인 것들이 대부분 게이지가 바늘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제
속도계죠. 마일 퍼 아워에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쓰는 마일일 때, 시간당 마일일 때 180. 이거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우리 시속보다 이게 더 빠른 거죠. 이 숫자가. 예. 이렇게 되면 아마 260 뭐 이런 식으로 환산하면 나올 거예요. 시속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표시 장치가 있죠. 이렇게 숫자로 정확하게 하는 거고, 전자식 표시 장치도 있습니다. 이거 다 옛날 거죠. 그래서 디지털은 정확한 것을 보여주죠. 숫자가 딱 나오니까. 아날로그는 변화하는 값. 대충 우리가 속도를 차 타고 가면서 이걸 정확하게 이게 110인지 105인지 103인지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아날로그는. 대충 요 정도. 그래서 RPM 같은 경우도 정확히 이게 2000rpm인지 1955rpm인지 알 필요 없거든요. 추세라든지 어느 언저리에 있는지 이게 과부하인지 과속이 아닌지 정도만 아는 상태. 그럴 때 이게 그런 용도입니다. 그래서 그 아날로그 값으로 변하는 값을 알려고 하면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아날로그는 추세나 경향 이럴 때 아는 겁니다.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자, 정상 가시거리의 권장 눈금입니다. 그래서 1.8m가 있고 0.71m가 있고 요 밀이네요. 밀이. 그다음에 YX 뭐 이렇게 있고 숫자가 있죠. 그러면 뭔 얘기냐면 정상적인 조명, 어두운 조명일 때 요 간극, 눈금하고 눈금 간극이 1.3mm여야 되고 얘는 낮은 조명, 어두울 때는 1.8mm 더 넓어야 된다는 얘기죠. 간극이.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날로그 표시 장치에서 정상 가시거리는 71m. 메타가 아니고 센치입니다. 그러면 사람 눈에서 71cm. 그러면 팔을 쭉 뻗었을 때 정도가 거리겠네요. 이게 센티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상 조명일 때 이 간극은 1.3mm. 낮은 어두운 조명일 때는 1.8mm. 시력이 나쁘거나 어둡거나 시간이 촉박할 때는 눈금의 간격을 이 간격을 크게 해야 된다. 물론 얘도 이 획의 굵기도 더 커야 되죠. 얘는 얇아도 되지만 이건 밝을 때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어두울 때는 1.8 대 0.71 해서는 y 간극대 요 간극대 x 거리 사람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구한다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눈금 간격 구하기입니다. 요게 이제 간극이고 여기 이제 아래라고 쳤을 때 요 간극을 어떻게 구하느냐 보면 요게 이제 밝은 거겠죠. 정상적인 조명에서 자, 정상 조명에서 10m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시계를 설계하고자 한다. 손목시계, 이게 벽걸이 시계겠네요. 10m 거리면. 시계의 눈금 단위를 1분 간격으로 표시하고 요게 1분인가 보네요. 분별하고 싶은 경우에는 눈금 단위 길이와 문자판에 직경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벽시계의 직경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직경을. 그러면 정상이 1.3이었죠. 미리. 그 다음에 그 0.71cm인데 10m가 떨어졌고 이 간극 y가 얼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곱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y 값이라고 저는 표현했는데 여기는 x네요. 하여튼 y 값은 1.3 곱하기 10에 나누기 0.7을 해서 18.31mm 그러니까 요 간극이 18.31mm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계의 지름은 요거는 2파이 r에 파이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2파이 r에서 파이를 둘 날르면 2r이 되네요. 그러면 요게 35cm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요거는 한번 구해 보시고요. 자, 정성적 표시 장치가 있죠. 정량적인 게 있고 정성적. 정성적 표시 장치는 이제 대표적인 게 자동차의 온도계, 배터리 충전기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온도계가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상 범위하고 하이하고 이제 쿨링 됐을 때. 요건 이제 정량적이죠.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긴 하는 똑같은 건데 정량적, 정성적. 그래서 정성적인 거는 이렇게 요 범위가 정상이고 요건 너무 낮고 요것도 너무 높고 그래서 여기 이제 비정상, 비정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경향이나 추세를 볼 수 있을 용도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측기들을 게이지를 쭉 일렬로 놨을 때 이게 정상이라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갔을 때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근데 숫자로 이렇게 쭉 써 있다 그러면 디지털로 한다 그러면 한눈에 보기가 어렵겠죠.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이게 각각의 게이지입니다. 아날로그 게이지. 그랬을 때 이렇게 변경, 빠진 이상을 금방 찾는데 쓸 수 있다. 그런 용도고요. 자, 묘사적이라는 것은 그림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형상으로. 이렇게 비행기가 있고 이것도 비행기네요. 그래서 얘는 그 배경은 그대로 있고 비행기가 움직이는 거죠. 비행기가 이렇게 기울어지고 얘는 비행기가 그대로 있고 배경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경형, 외경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게 우수한지는 뭐 이렇게 그 따로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돼 있고 그 항공기 표시 장치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안에는 안 타봤는데 영화 보면 이렇게 좀 나오죠. 그래서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비슷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 설명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이거네요. 내견형이네요. 비행기가 고정되어 있고 이제 주변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되네요. 어떻게 읽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렇게 본다. 내견형하고 인사이드하고 이제 아웃사이드 인 뭐 이런 방식이 있다. 이렇게 좀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추적 표시장치 유형이 보정 추적 표시장치하고 추적 표시장치가 있는데 하나는 딱 고정되어 있어서 이 오차 값을 보여주고 얘는 그 좌표에서 얘네가 움직인 것 전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추정 추적 표시 장치가 보정보다 더 우월하다. 이게 더 고급 기술이다. 이런 얘기고요. 보정 추적 표시 장치 얘는 목표와 추정 요소의 상대적인 그 위치 오차만을 표시한다. 이게 타켓인가 보네요. 목표와 추정 요소가 상대적인 것만 표시한다. 근데 추정 추적 표시 장치 얘는 목표와 추정 요소의 이동을 얘가 이쪽에도 갈 수 있고 1, 2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겠죠. 모두 좌표계에 표시한다. 그래서 얘가 더 우월적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안내 표지하고 색이 딱 정해져 있는데 보시면 경고는 노란색이죠. 노란색. 예, 노란색입니다. 바탕이. 그 다음에 이제 금지는 흰색 바탕에 빨간색의 사선이 들어있죠. 그죠? 이렇게 사선. 그래서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 통행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그 다음에 얘는 방사성 물질 경고, 고압 전기 경고, 그 다음에 매달림 물체 경고, 낙하물 경고, 고온 경고 해서 금지, 경고, 노랗고 빨갛고 이제 파란색은 지시입니다. 지시. 그래서 보안면을 착용해라, 안전모를 착용해라, 귀마개를 착용해라, 안전화를 착용해라, 안전장을 착용해라. 이게 지시입니다. 보호구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차량 도로 표지판도 지시죠. 일방통행, 뭐 회전하는 거, 보행, 걷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게 순환, 로터리 같은 경우 이렇게 하죠. 근데 요거는 이제 금지죠. 통행 금지, 자동차 금지, 뭐 오토바이 금지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직진 금지, 우회전 금지, 유턴 금지, 앞지르기 금지, 주차 금지, 뭐 정차 금지, 뭐 그런 게 있죠. 차간 거리도 있고 이제 최저 속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금지는 빨강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그 CCTV가 아니라 블랙박스로 찍어서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 위반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제가 한번 찍혀서 봤더니 여러 장을 찍어서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반하기 전, 위반하는 중간, 그 다음에 위반하고 끝나는 거. 이걸 한 8장 정도를 찍어서 보내니까 그 경찰청이나 이런 데다가 그 민원을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이게 그 위반하고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주변에 누가 있으면 위반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각과 양각이죠. 요게 이제 양각이네요. 바탕이 흰 거에 검은 글씨. 그 다음에 검은 바탕에 흰 글씨가 음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파낸 것처럼 음각, 양각.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더 잘 보이겠죠. 음각이. 바탕이 검은 거에 이제 흰 걸로 하면. 그래서 광삼 효과라는 게 있어요. 바탕이 검으면 흰색이 번져 보여. 그러니까 더 크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좀 더 가늘어도 됩니다. 그래서 음각일 경우에는 획의 굵기와 높이가 양각보다, 그죠? 획이 얇아도 잘 보이죠. 그죠? 1대 8하고 1대 10이고 얘는 1대 6하고 1대 8. 그러니까 얘는 더 굵어야 되고요. 얘는 더 얇아도 잘 보인다. 그래서 그게 광삼 효과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독성에 이게 더 좋겠죠. 글자 높이와 너비, 얘 높이와 너비, 요거죠. 그 다음에 획의 굵기, 요 두께, 그죠? 요 두께. 얘가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영문 숫자의 종행비는 3대 5입니다. 자, 숫자는 종이 5야. 종이 5고, 횡이 3이야. 뭐, 얼추 맞죠? 1 빼놓고는. 자, 그 다음에 영문은 종이 5고, 횡이 3이야. 그죠? 그러면 정확하게 따지면, 이게 횡종비네. 종행비가 아니라. 앞이 횡이고, 뒤가 종이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문 숫자는 이제 종행비고, 한글은 종행비가 1대1. 요렇게는 1대1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높이가 커 보이는데, 1대1 정도가 적절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는 방금 설명드렸고. 자, 그래서 바탕하고 이 색깔하고, 글자 색깔하고의 어떤 조합이 가독성이 좋으냐. 이걸 보여주죠. 여기 이제 흰색 바탕일 때 검은색으로 쓰면 6. 이 숫자가 높을수록 가독성이 높습니다. 잘 보인다 이거죠. 대비가 잘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녹색은 4, 파랑은 3, 빨강은 3. 이게 주황입니다. 주황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육사가 되는 얘네들이 좀 잘 보인다는 거죠. 3까지도 제법 잘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일 때는 검은색, 녹색, 파란색, 빨간색까지 이렇게 잘 보입니다. 이렇게가.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은 일반적으로 잘 안 보이죠. 2, 1, 뭐 2, 1 하니까. 그죠? 빨간색의 주황색은 1입니다. 노란색도 1이고, 흰색도 1이고, 녹색도 1이고. 주황색 바탕으로 뭘 하면 안 되는 거죠. 빨강색도 의외로 좋지 않습니다. 2, 1, 1에서 얘도 안 좋고. 파란색도 뭐 그다지 좋진 않네요. 흰색하고 대비될 경우에는 좀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색도 별로고요. 검은색도 보면 이제 흰색이나 노랑 정도는 잘 보이고 나머지는 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대비 쪽으로 보면 이렇게 노랑 바탕이나 흰색 바탕, 그 다음에 검은색 바탕에 이런 색깔로 하는 것이 이제 잘 눈에 띈다, 가독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각 표시 장치입니다. 청각에 의한 정보 전달인데 메시지가 짧고 간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단어의 기억 용량이 사람이 소리를 들어서 기억하는 용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음 속에 신호를 검출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상대적으로 판별, 그러니까 소음 속에서 신호를 검출하는 거, 2개 이상의 소음이 왔을 때 아니면 신호가 왔을 때 상대적으로 판별하는 거, 그 다음에 아무 소리가 없을 때 들어서 판별하는 거, 이건 절대 식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피아노를 칠 때 도하고 미는 비교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식별이 되는데 아무 소리 없이 도만 치면 계속 도만 치면 이게 미인지 렌지 구분이 안 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절대 음감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식별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소음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위치 인식 이런 것들이 청각이 좀 시각보다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각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신호음은과 배경음은 다른 주파수를 가져라. 그죠? 헤르츠죠, 주파수는. 저음고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신호는 너무 짧으면 안 되고 0.5에서 1초 동안은 지속돼야지 알아들을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소음은 양쪽 귀에서 듣게 하고 신호는 한쪽 귀에서만 들을 수 있게 해라. 그 다음에 저주파 주변의 음표 효과를 막기 위해서 500에서 1000Hz, 그 다음에 30dB 이상의 차이를 두게 해라. 소음하고 신호는 30dB 이상의 차이가 나야지 이제 귀에 잘 들린다는 얘기죠. 음표 효과를 막기 위해서 500에서 1000Hz를 해라.
그래서 은폐 효과를 주기 위한 게 우리가 카페에 가면 음악 틀어주잖아요. 그게 은폐 효과를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제 남의 소리가 잘 안 들려야 되거든요. 은폐 효과란 거는. 근데 우리가 안전에서 신호는 잘 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페는 은폐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대화하는데 다 들려버리면 자기에게 집중이 안 되니까 음악을 틀어서 이게 백그라운드 뮤직이라고 합니다. BGM. 그래서 은폐 효과를 주는 거고, 요 반대로 은폐 효과를 막기 위해서 신호는 500에서 1000Hz가 좋고 30dB 이상의 착한 게 좋다. 그다음에 이제 멀리 보낼 때는 좀 고주파 1000Hz 이상이고 가까운 데거나 이제 장애물이나 칸막이 있는 경우는 500Hz 이하가 좋다. 그래서 주파수가 높아지면 직진성이 높아지고 반사를 해버리죠. 근데 저주파는 타고 넘어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FM, AM이 있는데 라디오도 AM은 근거리에 산에서도 잘 들립니다. 근데 이제 멀리 가는 거는 이제 FM이 주파수가 높죠. 얘네들은 이제 멀리 있는 데서는 잘 들리는데 산 같은 데 가면 잘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얘는 직진선이 있어서 골이 깊거나 이러면은 얘가 차단되는데 FM은 타고 넘어가는, 아니 AM은 타고 넘어가는 그런 게 있죠. 그런 특성이 다릅니다. 자, 촉각입니다. 촉각. 그래서 요거는 햅틱인데요. 진동기죠. 사이즈가 얼마나 하냐? 요만해요. 옛날 50원 동전.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지금은 훨씬 작아졌을 거예요. 그죠? 50원 동전 굉장히 작았죠. 걔보다 지금 그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휴대폰의 햅틱에서 우리 진동, 그죠? 우리 그 회의 같은 거 하면 진동 넣잖아요. 이게 이겁니다. 햅틱, 진동 기술, 촉각. 그래서 압력, 고통, 온도 이런 것들이 촉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만짐, 접촉, 간지럼, 누름. 그래서 기계적인 진동은 진동의 위치, 주파수, 세기, 지속 시간. 전기도 전극의 위치, 자극 속도, 지속, 강도, 위상. 코드와 햅틱. 근데 어쨌든 얘는 그 정밀하지는 않고요. 사람마다 또 감지하는 게 좀 민감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얘는 정확한 데는 좀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후각도 마찬가지예요. 코로 맞는 건데 냄새 같은 경우는 이제 제어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죠? 그 냄새 자체를 막을 수가 컨트롤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마다 냄새 민감도가 이제 다르고요. 그다음에 코가 막히면 아예 못 맡겠죠. 감기 걸린다든지.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코가 냄새에 순응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이제 LNG 같은 경우는 부취제를 씁니다. LPG도 그렇고 이게 LNG나 LPG가 무취예요, 원래는. 그럼 이제 누설되면 화재 폭발이 많이 나니까 일부러 이제 썩은 듯한 냄새를 나게 이제 그 가스 안에다 주입합니다. 그게 이제 부취제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세면 이제 냄새가 나요. 맡아보면 좀 다른 게.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MSD에서 보면 냄새 역치라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정상인 사람 5명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최소의 ppm, 그걸 이제 냄새 역치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실습 문제 부분인데요. 이건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나는 거네요. 다음 두 비행 표시 장치의 차이점을 비교하시오.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눈금을 읽고, 그 다음에 인간공학적인 측면을 평가하시오. 근데 눈금이 0, 1, 2, 3, 4 해갖고 0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디자인적으로는 좀 재미있는데, 이렇게 하면 헷갈려 죽는다.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음각하고 양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청각하고 시각에 대해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동침이네요. 여기 스케일은 고정되어 있고, 온도계에서 설계 원리를 계산하시오. 귀마개를 착용한 표시를 그림같이 만들었다. 표시 문제처럼 해라. 검은색으로. 이건 뭐죠? 착용해라니까 파란색으로 지시 표시였잖아요. 그런 거를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